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경제 이슈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2011년 위기의 재현이 아니냐,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채 상한일, 마감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300억 달러밖에 금고에 없고 돈은 약 600억 달러가 필요하니까 300억 달러가 부족하다.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결국 빚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여윳돈이 조금 더 있답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 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17일이 지나도 미국은 계속해서 2, 3일 더 치킨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누구를 위한 치킨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죠.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치킨 게임에 비슷한 예로 금산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금융회사를 일반 제조회사가 가질 수 없다, 비금융회사가 가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게 만들으니까 이걸 자기 금고처럼 활용을 하더라.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증권회사를 만들어주니까 증권회사를 통해서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이익을 취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될까요? 완화해야 될까요? 2부 경제핫이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핫이슈 시간에는요,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이어서 경제교과서에서도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로 구성되어야 할 우리 경제교과서, 과연 그 방향은 무엇이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글쎄요, 환율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부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말씀인데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아시려면 YTN 생생경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술적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금은 흘러내렸네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도 2천억가량 매수입니다. 그죠? 네, 시장이 너무나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오늘 기술적 조정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외국인들 주식을 계속 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2천 계약 이상 순매수율을 보여주었고 이 정도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조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투신권에서 아마 여전히 펀드 환매에 대응하는 것 때문일 텐데 한 1,4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다는 점. 결국은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고 기관은 펀드 환매 때문에 주식을 파는 이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라는 카드를 흔들고 있고 옐로 카드를 지금 보이고 있고 미국의 부채 상한 결정날 17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게 우리 주식이 너무나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글쎄 여전히 의견은 분분하고요. 네. 저도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싸다라는 표현 이제는 조금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그쵸. 2050선이면은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주당 순위별상으로는 한 9.5배인데 거의
고점까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싸다라는 표현을 갖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만 뭐 시장을 사들여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외면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1,060원대까지 내려온 환율 측면에 대한 매력도 사실은 높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은 일단 뭐 작은 배분 차원에서 조금 더 이머징의 주식을 늘려보겠다. 이쪽에 좀 더 방식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의 이 정부 부채에 대한 뭐 한도 협상, 뭐 이런 정부의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일상 다반사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매입을 하면 보통 이제 연말로 가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배당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지금 매입하고 있는 이 주식들 중에서 배당을 목표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업종은 통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KT. 뭐 통신, 뭐 KT, SKT 이런 이제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통신주에 관심 별로 없었지만 올해 들어서 유난히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늘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배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 꼴찌이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만 조금 높아져도 시장의 수준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환율을 지적해 주시는데 오늘 1,065원 50전에 마감이 된 듯 해서 보입니다. 근데 우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환율 하락폭이 너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정부가 대응을 나서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글쎄요. 대응한다고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세가 이미 하락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환율 측면만 놓고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점, 가장 강세였던 구간이 1,051원이었기 때문에 네. 뭐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로 갈 만큼의 체력이냐 여기에서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밀어내린다고 하면은 뭐 1,050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네.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 수준은 충분히 강세이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것이 뭐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하던 뭐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던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달가운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그럴 만큼의 힘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내용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 순매수세가 32일째입니까? 이게 신기록이죠? 예, 오늘로서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거 매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여전한 불안감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큰 손들이 들어오는데 말이죠. 뭐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늘 뭐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의 이 정치적인 불협화음에 대한 뭐 거부 반응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체감 경기가 원활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간다는 거예요. 주식시장과 체감 경기와의 괴리를 투자자들이 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인데 예. 분기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가 지난 1, 2분기보다는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진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작년에 1, 2, 3분기의 실적을 더한 것과 올해 1, 2, 3분기의 실적을 더한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달리 이야기하면 실적 측면에서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미국 BP 쉘사의 대표가 와서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에너지 쪽에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는 에너지 정책을 미국이 내부에서 다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소비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채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유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빌미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원활한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물가에서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은 뭐 소비 성향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뭐 큰 틀에서 좋게 해석하면은 뭐 소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활동이 조금은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무역 이 자원을 들여오는 이 수요처, 공급처가 다변화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뭐 우리나라에도 나쁜 현상은 아니니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기억에 2011년 8월 초에 8월 5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무디스가 S&P인가요?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는 지금 셧다운, 연방정부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예. 또 17일까지 미국이 채무 한도를, 미국 의회가 국가 채무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어서 미국 경제는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네. 미국 경제가, 미국이란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건 결국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평가기관들도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놨고요.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는 거는 당장은 신용등급을 내리지는 않지만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강등의 예비 조치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미국 피치가 정하고 있는 신용등급이 AAA입니다. 네. 이게 아마 강등이 되면 AA 플러스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이 부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S&P가 실제로 미국의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주가가 한 15% 이상 빠지고 한바탕 호욕을 치렀었는데, 예. 글쎄요, 과연 지금 D- 현지 시간으로 하면 D-2입니다. 이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가 올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 지금 여야 정당과 백악관이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런 디폴트 사태까지는 가져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과다한 채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이번에 미국 여야가 설령 채무 한도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까지 연말까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어떤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연기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예. 사실 미국이 이 달러화라는 기축통화의 발권력으로 사실상 그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 등급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이미 미국의 신용등급은 저 아래로 떨어졌어야 옳죠. 네. 네. 미국이니까 이게 유지가 되었던 건데, 아무튼 이번 셧다운 그리고 이 디폴트 위기 이런 걸 놓고 보면서 과연 미국의 이 정치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정치 프로세스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비판과 또 우려의 시각은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미국으로 단극 체제가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이제는 미국 세상이구나 싶었는데,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나고 20년 지나자마자 테러가, 월드센터죠. 무역센터에 네.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2008년도 세계 글로벌 위기가 겹치면서 미국의 지도력 참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네. 예. 자, 우리나라로 들어와 볼까요? 이 국세청이 납세 협력 비용 감축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납세 협력 비용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는, 실제 내는 이제 세금도 있지만, 예. 세금을 내기까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시간적인 비용, 또 실질적인 금전적 비용. 예. 예컨대 증빙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또 장부도 작성을 해야 되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세금을 낸다면은 100원 말고 추가로 환산할 수 있는 또는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 1,000원당 납세 협력 비용이 55원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1,055원을 내는 거죠. 거기에 있는 시간과 각종 그 서류 작성, 서류 준비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 납세 협력 비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 협력 비용이 1,000원당 55원꼴인데 네. 2016년 5년 뒤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남은 시간이 3년 뒤죠. 네. 이거를 한 47원까지 줄이겠다.
이게 뭐 1,000원당 보면은 55원이 얼마 안 되는 거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은 이 납세협력 비용이 한 10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은 금액이 그러네요. 되겠죠. 근데 그동안도 많이 줄여왔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홈택스로 이제 간단하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뭐 서류를 뗀다거나 또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는 건데 앞으로도 좀 더 서식을 간소화하고 또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전산으로 하고 예. 그래서 이 비용들을 점차적으로 더 줄여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 저희들이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재벌 금융사들 판매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이번 동양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문제가 이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이 예. 동양의 여러 가지 회사채 CP를 거의 불안전 판매에 가까울 정도로 파는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재벌 계열사의 이 증권사들이 다른 계열사들을 도와주는 이 채권 발행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동양증권 말고도 우리나라 30대 그룹 가운데 한 6개 정도의 증권사, 네. 재벌 소속 증권사들이 이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왔는데 네. 지난 5년 정도 2010년 이후겠네요. 이제 3년간 발행 규모가 총 5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것이 어떤 부당한 계열사의 지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한 칸막이는 쳐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도 금산법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지금까지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성철 산업부장과 한국일보 산업부장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이슈가 바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산분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2부에서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과 함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핫 이슈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비사프 사랑해요.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YTN 라디오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여러분에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트위터도 가능하십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로 하시면 되고 긴 사연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나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박수종의 생생경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양그룹이 증권사나 제2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동양 계열사에다가 자금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금산분리의 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서 다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죠. 이해운 최고위원이 지금 이 내용에 관련된 법안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장치를 좀 마련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최고위원께서 금산분리 강화 장치를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지금 이 사태를 계기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 얘기를 안 듣고 계셔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최근에 제 얘기를 좀 들으시는 거죠. 목이 좀 네. 쉬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예. 지금 보면 이제 동양그룹의 경우에 네. 금융 계열이 아닌 비금융 계열의 회사들이 부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회사가 회사채를 팔거나 기업 어음을 팔면은 잘 안 팔리지요. 네. 왜냐하면 그 회사가 곧 문제가 생긴다, 망하게 된다는 걸 소문이 많은 돌죠. 사람들이 아니까 그 네. 회사채나 어음을 안 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 내에 있는 우량한 회사, 네. 소위 금융회사, 동양증권이라는 고객의 신뢰를 받는 회사를 통해서 네. 그 회사채와 어음을 팔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부실한 회사의 회사채나 어음을 생각을 안 하고 우량한 금융회사만 보고 이 네. 회사채를 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부실한데도 모르고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네. 사실은 돈을 많이 잃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운영을 해라. 음. 그래서 부실한데도 모르고 속아서 사게 되는 일을 아예 원천적으로 만들지 말자. 네. 이게 분리해서 안전판을 만들어주자라는 것이거든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저희가 옛날부터 이거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려왔던 거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지금 시급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옛날부터 제출해 놓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던 그 법을 네. 일찌감치 통과시켰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야 제2, 제3의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법이냐면, 세 가지로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 은행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이걸 또 하나로 묶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묶을 필요라기보다는 각자 다 통과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통과돼야 될 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사실 가장 좋기로는 아예 금융과 비금융은 아예 분리해서 따로 회사를 만드는 법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가장 강력한 거로는 아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법이 가장 좋은데 예. 그게 굉장히 어렵다면 아예 금융회사는 따로 묶어서 중간 지주회사라는 것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차선책인데요. 네. 지금 그것도 재벌들은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네. 그 차선책도 어렵다면 아예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예. 15%까지 지금 허용하던 것을 5%까지 상당히 제한을 두게 된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 법이라도 통과를 시키라라는 네. 것이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고 거기에 더하기 지금 보면 이제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잖아요. 그렇죠. 금융회사라는 것은 사실 문제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예. 그래서 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전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면 네. 사실 사기를 친다든지 그렇죠. 부도덕한 일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서민들을 높죠. 울리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경영에서 빼라. 라는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은행권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네. 심지어 은행이 아닌 정권이나 보험이나 카드나 대부업이나 이런 제2금융권이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아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이거든요. 예. 이 법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08년도, 2009년이었죠. 이명박 정부 때 금산 분리를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우리 이해훈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네. 이게 과거에는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엔 또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느 게 맞는지 장단점이 있는 건지 왜 장단점이 있다면 뭐 때문에 이러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거죠? 사실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완화하실 때 저는 이제 반대를 했던 입장인데 그러셨겠죠. 이명박 예. 정부는 사실 재계의 여러 가지 이제 건의를 많이 수용해 주신 정부였습니다. 네. 재계에서는 이걸 아무래도 풀어주는 걸 원하죠. 왜냐하면 재계 입장에서는 이 칸막이가 없는 게 자기들은 자금을 조달하기에 편리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의 어떤 그 적대적 합병이나 인수합병에 또 방어막을 칠 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재계가 늘 들고 나오는 논리인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재계가 외국의 적대적 합병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SK 사태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SK가 오히려 경영권이 취약해서 네. 소브린 사태를 겪을 만큼 취약했었죠. 네. 근데 오히려 이 금산분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단계, 지주회사 단계로 가면 금산분리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SK가 이 가장 강력한 단계인 지주회사 단계로 이행을 해갔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가장 강력한 단계인 금산분리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지주회사 단계로 갔더니 오히려 경영권이 공고해져가지고 예. 지금은 경영권이 제일 강력해진 단계까지 갔어요. 예. 오히려 거꾸로 경영권의 그 적대적 M&A 공포가 오히려 없어지는 상태로 없어진다. 간 거죠. 예.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영권의 위협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산분리 가장 강력한 단계인 지주회사 단계로 가면 오히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분들은 맨날 이게 하기 싫으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우리 알짜 기업들이 외국에 넘어간다 그러면 다들 겁내시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호도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하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문제는 이해훈 최고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금산분리 강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재계를 설득해야 될 건데 지금 경제민주화 법안도 초기에는 반짝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과 정치권이 재계에 속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국민들과 정치권이 자꾸 재계의 그런 허위 사실에 속기 때문에 자꾸 약해지시는 거예요. 네. 이번 정부 초기에도 보면 경제 활성화라는 걸 재계가 들고 나오니까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경제 민주화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소위 이제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걸로 속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속아서 이 부분들의 입법을 주춤하고 지연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올 4월에 만들었던 소위 이번에 보면은 부적격으로 돼 있는 투기 등급의 회사채는 네. 그 투자 권유를 하지 못한다라고 만들었던 그 규정도 시행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안 커졌을 텐데 그거를 동양그룹이 시행을 좀 미뤄달라라고 요청했다는 문건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그걸 받아들여서 6개월 시행을 미루는 바람에 이렇게 피해가 커졌잖아요. 예. 그것도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속아서 자꾸 이런 소위 경제 민주화 조치들을 미루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가 됐나요? 오히려 경기가 더 어려워졌
어려워졌나요? 국민들 동양 보고, 사태 때문에 예. 오히려 더 경기는 어려워졌죠. 국민들이 쏘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 같은 이 정부의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금융감독원도 사실 허수아비였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상당히 좀 국민들은 누군가 이런 문제점을 이혜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좀 지적해줘가지고 국민에게 바로 알려주는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예. 여론조사를 하면 경기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하실 때 눌러대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기 활성화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그죠? 근데 정부에서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네. 일부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재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여론조사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에 네. 동조를 하셔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나왔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야지 그다음 밥을 먹어야 그다음에 움직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네. 경기 활성화가 오히려 이런 경제 민주화와 같이 가는 거지. 네. 경제 민주화를 포기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죠. 성장과 분배가 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죠. 당연히 병행하는 거죠. 네. 경제 민주화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동양 사태 같은 게 나서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가 더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죠. 오히려 엄밀하게 더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네. 경제 정의가 먼저 돼야 진정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그렇군요. 그 활성화가 됐을 때 그 활성화의 연매를 가져가야 될 사람들이 정당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갑니다. 네. 경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활성화의 열매를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고생하신 분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보통 국민들 생각에 경제 정의를 말씀하실 때 하지만 정권이 가져갈 수 있는 경제 정의는 5년마다 바뀌고 기업은 1세, 2세, 3세까지 연계가 되니까 이 경제 정의라는 게 누구의 정의인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쯤에서 네. 외국 사례를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 글래스-스티글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혜훈 최고위원이 지금 이런 법안을 만드시면 이혜훈 법안 이렇게 되는 건데 글래스-스티글 법안의 내용과 우리의 이런 금산분리의 내용의 변화 이거를 견주어 본다면 지금 세계 추세는 어떤 과정입니까? 세계 추세도 금산분리 강화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재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금산분리, 외국의 금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금융권까지 하는 건 없지 않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건 잘못된 말씀인 게요. 네. 우리나라처럼 재벌 그룹 안에 온갖 금융 계열 회사와 비금융 계열 회사가 순환 출자라는 복잡한 고리에 의해서 엮여 그렇죠. 있고 예. 재벌 총수가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룹은 없습니다. 네. 외국에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이 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굳이 이런 규제를 우리나라처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그런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금산 분리가 네. 아예 제도로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동양 사태도 보면 네. 은행권이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양증권이라는 제2금융권 회사가 문제가 된 거고 네. 동양 파이낸셜 대부라는 대부 업체가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양 사태가 이 금융권까지 규제하는 금산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열심히 드러낸 사례다. 말씀드릴 수 있죠. 과거에 1999년에 대우 사태도 그렇고 네. 순환출자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이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출자 총액 제한제도, 자본시장 통합법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묶음으로 지금 개혁과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금산 분리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금산 분리도 강화해야 되지만 예. 차제에 사실 순환 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 반쪽짜리 해결이기 때문에 온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죠. 예. 순환 출자 문제와 금산 분리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배 구조에 민감한 재벌 재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재계도 예. 자기들이 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양처럼 이런 사태가 오면 본인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예.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 순환출자 금융과 비금융 계열이 복잡한
복잡한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한 순환 주작 고리에서 엮여 있는 것은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동양 같은 사태가 동양에만 올까요? 노키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어떤 그 기업의 부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침이 왔을 때 동양 같은 사태가 본인들한테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노키아는 동양을 일단 거울 삼아서 본인들도 빨리 어떤 기업의 환경 변화가 왔을 때도 건재할 수 있는 건강한 구조로 그렇죠. 개혁을 해놔야 본인들도 오래갈 수 있습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노키아는 금산분리에 의해서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부침이 온다는 예, 얘기죠. 그런 부침이 오신다는 말씀이었다는 걸 제가 예.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과 함께 금산분리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옛날 그 서부 영화를 보면요. 하얀 모자를 쓴 사람, 검정 모자를 쓴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검정 모자를 쓴 사람을 악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흰 모자를 쓴 사람을 선한 사람, 우리 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화이트 컨슈머, 블랙 컨슈머라는 말이 있거든요. 과연 이 컨슈머 중에서도 화이트 컨슈머는 좋은 사람, 블랙 컨슈머는 나쁜 사람일까요?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우리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랙 그리고 화이트 컨슈머 이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블랙, 약간 음해하고 음해한다. 이제 뭐 약간 어두운 이미지죠. 네. 그래서 음해하는 컨슈머, 소비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 악의적으로 막 뭔가 요구하고 막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요즘에 명명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개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서 브라운이 나오는 코너죠. 브라운이 나오는 예. 코너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어느 살만한 여사님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바꿔달라고 해서 웃지 못할 상황, 이제 한마디로 개그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SNS에서 회자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개그가 아니에요. 예.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무슨 내연녀와의 관계를 들통나게 했다면서 가정 파탄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그 유통업체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커피 사탕을 먹었더니 가슴이 두근거려 환불해줘. 바꿔줘. 예. 바꿔줘 이거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식품을 먹었더니 건강이 더 나빠졌어. 예. 건강검진비로 1,000만 원씩 내놔. 예. 뭐 이런 앞서서. 엄청난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흔한 사례는 환불을 요구하는 거. 이게 이 문제가 있다 환불해줘. 이게 가장 흔한 사례였고요. 네. 그 이상 도를 좀 넘어선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하는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여행을 하다가 네. 모 항공사 기내식이 있잖아요. 네. 기내식을 먹는데 이우지 있잖아요. 네. 이우지가 기내식 음식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찍고 네. 스튜디오 아가씨를 불러서 네.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거 저 음식 납품하는데 업체에다 연락을 하셔서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제가 네. 사진을 아직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항공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네. 화이트 컨슈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블랙 컨슈머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돈이 필요하다. 즉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도 예. 소비자의 자격을 묻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의로 혹은 이제 실제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것들을 많이 사회적으로 묻는 일들이 생기는데 네. 아마 지난번에 그 아까 기내식 말씀해 주셨는데 라면 상무 사건. 네. 굉장히 사실은 이때부터 소비자답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얘기들이 회자되기 그렇죠.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비행기 객실 내에서 벌어진 그 비상식적인 거 내용을 보면서 네.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비자가 왕이라면서 지나친 서비스 경쟁을 하고 네. 고객들에게 막 이런저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혜택을 막 제공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학습 효과에 의거해서 이제 사은품이 없으면 오히려 막 심기 불편해 하시고 너 왜 사은품이 없냐 내가 사줬으면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가 운다고 뭐 달라는 대로 다 사줘놓고서는 나중에 애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들은 다 뭔가 혜택 받는데 나만 제 돈 주고 사면 손해 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예,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혜택을 무작위로 서로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블랙 컨슈머만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네. 저도 식당 같은 데 딱 갔는데 뭐 무릎까지 꿇고 주문을 받는다든지 아하. 막 어떤 손님이 막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종업원이라고 요즘 부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 해주시는 분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해도 다 고객님 하고 웃으면서 받아준다든지 하는 걸 네. 보면 예. 저는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통업체나 뭐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걸 서비스 교육으로 극복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네. 사람들은 내 돈 내고 내가 서비스 받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는 이런 서비스 사회의 괴물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예. 염치라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의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와 맞물려서 얼마 전에는 감정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블랙 컨슈머의 이면에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비애가 있거든요. 아, 있겠죠. 돈 냈다고 뭐 다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요지라고 했나요? 네. 일본말을 썼네요. 아, 이 네, 수식어로 한말 제가 언어다 정정하겠습니다. 보니. 예. 네. 이 써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네. 이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세뇌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블랙 컨슈머가 건절돼야 될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건데 네. 건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일부 아주 악성의 블랙 컨슈머를 뭐 처벌합니다. 그렇다고 예. 해서 이런 토대에서 제2제3의 블랙 컨슈머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문제는 애프터 서비스, 즉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런 공정한 감시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이 블랙 컨슈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 선의의 소비자, 지금처럼 이렇게 좁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 피해 보상이 가는 것까지도 좀 어렵게 만들려는 또 속셈은 없지 않나 하는 또 우려도 있거든요. 네.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야지만이 블랙 컨슈머든 뭐 소비자 피해든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환불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악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요? 없어질까요? 예, 사람에 대한 신뢰가 참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이 있대요. 네. 이곳은 100% 환불 정책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1901년에 신발 가게에서 출발했다고 하니까 지금 한 100년이 넘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년이 넘을 동안 100% 환불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심지어 5년 전에 산 낡은 신발 가져와도 환불해 줘야겠다면 판단이 그렇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해줘라. 예. 이렇게 당부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예. 아니 이러면은 그런 블랙 컨슈머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겠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드스트롬에 따르면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환불 정책을 악용하기는커녕 예. 이 회사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지인들을 소개하며 그렇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요. 지난 6월에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글로벌 2000대 기업에서 미국 3위, 세계 9위의 백화점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다가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뭐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4140번님이 이혜원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 이혜원 의원이 국민이 속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들이 국민에게 문제가 있는 듯 들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죠. 생생경제 3부 경제교과서 우편향 논란을 두고 다시 4시 10분에 오겠습니다.